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금리 강달러 현상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전월보다 25만 6천 명 늘어나는 고용 호조에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4.78%까지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이클 고점인 연 5%를 넘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평균 5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의 대졸 초임은 2,731만 원에 불과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거래소 KRX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아우르는 통합지수 KRX TMI를 선보였습니다. KRX TMI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와 달리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을 걸러내고 실제 거래 가능한 유동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KRX TMI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펀드가 늘어날수록 코스닥 우량주도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은행권이 굳게 잠궜던 대출 빗장을 새해 들어 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는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7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데요. 은행 문턱이 얼마나 높아질지, 집값 하락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신한은행이 이번 주 중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내린다고 합니다. 작년 7월 이후 줄곧 가산금리를 올려온 은행으로선 오랜만에 낮추는 건데요. 전반적인 은행 문턱까지 낮아질까요? 대출 규제로 움츠러든 부동산 시장은 언제쯤 기지개를 켤까요?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는 은행의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조치로 은행들의 문턱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당국의 규제 조치가 좀 예상치 않게 나왔다 연기됐다 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큰 고통을 겪었죠. 올해는 전반적으로 어떨지 연초니까 문턱이 좀 정말 낮아지는 건지 한 해 대출 전망 주연수 교수님 어떻게 종합적으로 올해 대출 문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했었단 말이죠. 증가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수치가 지금 4.1조 원 증가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정도의 수치를 봤을 때 아직까지 안정적인 그 방향으로 전이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가계대출에 대해서 그 정책 당국이나 은행에서 이제 그 규제를 더 쉽게 만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규제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전이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되는 부분은 잘 알려져 있죠. 7월부터 적용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DSR에 대해서 어떤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5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대출 경영 목표와 관련해가지고 올해 보시면은 지금 8월, 9월쯤 되면은 이미 어떤 특정 은행들은 그 목표치를 초과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로 이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면서 그 경영 목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라는 지표를 봤을 때는 금리 지표가 조금 개선되기는 할 거다. 하지만 양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주셨어요. 금리 면에서는 조금 개선될 금리가 그러니까 부담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양적으로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규제 조치가 이어질 거다. 양적 규제는 계속될 거다. 우리가 이제 은행 대출에 관심을 갖는 게
집값과 워낙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인만 소장님 오셨는데 최근 집값 보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집값을 기준으로 하니까 서울 뭐 1월 6일 기준인가요? 계속 지금 보합세를 보이던데 네. 전국적으로는 약세가 계속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약세고요. 서울도 사실 약세죠. 뭐 정도? 0.00% 보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래량이 12월 거래량을 보게 되면 한 2,400건 정도 나오고 예. 있는데 우리 작년 여름이죠. 7월 거래량이 9,200건까지 올라갔었고요. 가을 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꺾였다는 9월, 10월, 11월 거래량도 3,000건이 넘었기 때문에 2월 거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거래가 수반이 돼야 뭐 집값이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정상적인 지표가 나오는데 예. 지금 실질적인 거래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도 예. 매수자들이 나와서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하면 뭐 일정 부분 조정을 해줄 수는 있는데 예. 지금 매수 문의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차 가격을 뚝뚝 떨어뜨려서 급매물로 팔겠다는 집주인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굳이 그렇게 급매물로 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예. 기준금리가 또 뭐 두세 차례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예. 또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약간은 조정해줄 여지는 있는데 예. 문의가 문의가 들어오면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이니까 예. 당분간은 이런 보합 흐름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예. 뭐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올해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는데 예. 만약에 대출 규제를 스트레스 DSR 3단계 3단계. 뭐 유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작년에 7월부터. 작년 여름에 한번 곤혹을 치렀잖아요. 예. 2단계를 2달 연기했다가 그렇죠. 본의 아니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 시장에서 잘못 받아들이면서 이제 집값이 급등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3단계는 아마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올해 기준금리가 물론 뭐 미국의 정책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준금리가 두세 차례 정도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내렸는데 대출 규제 기조까지도 바뀌게 되면 시장에 또 다른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일관성 있는 시그널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시장은 일단 지금 상태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정치적 불확실성, 네. 미국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상저하고 뭐 상저 하반기에 조금 집값이 회복되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기대. 하는데 상저하고의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예요?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해소. 제거가 돼야 된다. 네. 하반기까지 이런 혼란이 지속이 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한 두세 번 정도는 내려가줘야 되는 우리 게 기준금리? 이제 전제 조건인데 우리가 100%라는 건 없잖아요. 네. 기준금리가 우리가 내려간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뭐 한 차례 내릴 수도 있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5분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기준금리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그런 다시 부분도 아마 변수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저 우리 부동산 시장이 상저하고가 되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반기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된다. 기준금리가 두세 차례 떨어져야 된다는데 기준금리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조금 이따 한번 전문가 얘기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번 대출 규제 관련해서 많은 제도가 바뀌는데 아까 전 말씀하신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가장 관심이 많지만 그에 앞서서 시행되는 게 전세 자금을 빌릴 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죠 하는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이게 1분기 중에 시행될 거라고 지금 예고를 했어요. 야,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시장의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식으로 보증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참여자를 셋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대출을 그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 그다음에 보증을 제공해주는 사람, 그 보증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 이렇게 세 경우를 보시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은행의 경우를 보시면은 보증이 100%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가 아예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수수료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90%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은행의 익스포저가 생기게 되고 위험 가중 자산이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10% 정도는 은행의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대출 규모 증가세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보증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 될까요?
보증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올해 2023년, 2024년 특징이 뭐였냐면 그 전세 시장에서 계속 그 사기 관련된 전세 사기. 부분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그 코스트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신 지급해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로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전세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분들. 그 자금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탄력성이 적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100% 보증을 해주거나 90% 보증을 해주거나 내가 그 보증을 받는 게 낫다라는 거죠. 보증을 안 받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네. 트랜스페런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을 거고 이 부분에서 뭐 수요가 감소한다라던가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 자금 공급 시장 쪽에서 그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증 비율이 좀 첨언하자면 90%로 낮아지면 세입자가 돈을 빌리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은행에서 심사를 이제 깐깐히 하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균형적으로 네. 그 대출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작아지고. 모습이 되는 거죠. 임차인들 돈 빌리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되는데 예, 추가적으로 안게 됩니다. 관련해서 전세 시장 동향도 한번 아까 이렇게 매매 시장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저하고도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전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도 뭐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전세 지수가 0.01%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을 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비아파트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나 이제 빌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 강세, 전세 약세입니다. 월세는 지금 천정부지에 올라가고 있는 월세. 상황인데 이게 역전세 우려, 깡통 전세 우려 때문에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의 신뢰가 무너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지가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전세로 가야 되는데 아파트 전세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자금력 부담도 있고 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세 보증보험 비율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돈 빌리기 어려워지게 되고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선택지는 월세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세가 서민들이. 월세로 더 많이 빨리 바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은 지금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전세는 오히려 또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 물량도 줄어들게 되죠.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가 맞춰지지 않고 월세로 재편되게 되면 자금력이 되는 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월세 임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세를 끼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공급 물량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예.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네. 0.01% 하락 전환이 됐는데 예. 그 이유는 예. 지금 서울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올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예,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 물량들도 있고요. 네. 레미안 라그란데라든지 메이플자이 그동안 진행하던 강남, 서울권의 신축 아파트들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부터는 강세 전환 예상을 하고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왜요? 2026년 내년이 되면 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올해보다 한 3분의 1 정도, 오, 3분의 그렇게 1 많이 토막이 줄어들고요. 전국적으로 보자면 작년보다 올해가 10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아파트 시장을 보자면 서울의 약세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전세 약세. 전세 약세는 일시적이고 하반기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아파트 전세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강세가 된다.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 은행 돈 빌리는 분들은 뭔가 좀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또 대비책이 필요한 게 이게 3단계 스트레스 DSR입니다. 많이 예고는 됐습니다만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동안 1단계 했고요. 2단계, 3단계는 이제 제대로 뭔가 금리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주현수 교수님 어떻게 달라지고 대출 금액이 얼마나 덜 받는 거예요? 그 이거를 이제 어디랑 비교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 보통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스트레스 DSR 도입 전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약 도입 전과? 예, 그렇게 되면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1단계 시행 전과 비교하면 네. 그런데 지금 이미 24년 9월에 2단계까지 적용이 됐으니까요. 이때 수도권의 뭐 변동금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예.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줄어든다라는 거는 맞는데 네. 이번에 뭐 절벽이 발생을 한다라든지 그런 현상은 아닌 거죠. 그냥 꾸준히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맞춰나가기 위해서 줄여나가는 단계적으로 거다.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발생되느냐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번 3단계에서는 제2금융권에 대한
대한 대출 중에서 지금까지는 즉 2단계에서는 주담대만 대상이 됐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 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2단계까지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를 50%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3단계가 되면 100%를 전체를 다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계량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그 DSR 그 시행 이전 도입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1억 원. 그다음에 2단계 이후와 비교를 해보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에 비교하면 한 1억 정도. 네. 이 정도 줄어든다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많은 분들이 야 7월 이전에 이제 대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실수요자는 이제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7월부터 어떻게 됐든지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요.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빨리 사고 네.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고민되고 그 다른 요인들이 좀 있죠. 우리는 누구라도 다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은데 선생님 저는 안 올라도 좋으니까 그냥 안 떨어지는 그런 집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다 우리 다 누구라도 올라가는 집을 사고 그렇죠. 싶은데 네. 지금 분위기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예. 또 집값이 또 많이 비싸기도 합니다. 우리 2021년에 발생했던 버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년 7월에 다시 또 집값이 또 일정 부분 인기 있는 지역들은 거의 뭐 전고점 대비 95%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 사실 좀 고민되죠. 그래서 이제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7월부터 강화된다고 해서 빨리 서두르자라는 수요들이 과연 얼마나 발생할지는 지금은 장담할 수가 없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내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가 되고, 예. 입주 물량 부족과 뭐 전세 가격 상승, 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다가온다면 아마 7월 이전에 사자는 수요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다른 요인들이 달라지지 않는 한 스트레스 DSR 때문에 예. 빨리 사자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그렇습니다. 전제된다면 상저하고니까 7월 규제 전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첫 번째 불확실성 금리 인하. 주 교수님,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올해 지금 작년에 2차례 연속 낮췄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어떻습니까? 이제 1월에 바로 또 해야 될 텐데 금리를 낮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좀 그 컨센서스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약간 그 다수는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일단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크게 발생을 했고 예. 이에 따라 가지고 그 금융당국 및 통화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것도 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런 현상은 좀 보기 드문 일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오히려 그 반대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높다. 네. 아. 다만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예.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를 보면은 그 그래주얼이라고 그냥 점진적으로 뭐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갈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보통 자간을 읽는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전체 한 문장을 읽어보면 아 이번에는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구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연준이 이번에 1월에 금리를 안 내릴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장 전망치도 사실 거의 90% 가까이가 지금 1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상대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인데 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낮출 여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이 미치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 환율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이너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이펙트,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생션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80불을 넘어서는 등의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목표가 그 인플레이션의 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라는 식의 비관론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고 네. 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염두에 둘 게 많네요. 환율, 그러나 또 경제 안정도 급하고 시급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는 낮출 가능성이 좀 높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낮추면 3번 연속 낮추는 건데 지금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자,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뭐 은행 이자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엔 혹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뭐 긍정적인 요소는 맞습니다. 저도 한 차례 정도는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뭐 다행히 최근에 가계부채 관리라든지 또 서울 집값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사실 좀 힘들었잖아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예.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게 되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 내렸는데 지금은 뭐 주택 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미리 한번 내려주게 되면 다음에 또 안 내리더라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리 한번 내릴 수는 있는데 네. 자 부동산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금리가 중요하거든요. 은행의 대출금리. 근데 네. 작년에 2차례 내렸을 때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보면 네. 가상금리가 올라서 우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가상금리가. 우리가 금리 인하를 전혀 체감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동산 입장에서는 작년에 기준금리 2차례 인하가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저는 한 차례 인하를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 국내 내수 침체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바라본다면 한 차례 정도 인하 가지고 대출 금리가 요동을 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은 뭐 큰 임팩트 있는 충격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들 보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한 차례 정도 있을 것 같다는 게 두 분의 생각인데 이게 과연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로 그대로 이어질 거냐? 제가 아까 보니까 신한은행인가요? 뭐 가산금리를 이번 주에 한 차례 낮춘다 그래요. 그동안 가산금리를 계속 올려왔는데 뭐 처음으로 좀 낮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차입자들한테 좀 부담이 덜어질 텐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떨어지는 것과 향후 은행의 대출금리 낮아지는 이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기준금리 낮추면 은행들이 좀 대출금리, 가산금리를 낮춰서 소비자 부담 줄어들까요? 작년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일단 작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대출을 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금리고 두 번째는 양적인 규제예요. 금리와 양적. 네. 예. 첫 번째에 금리를 조정할 때 이제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한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줄여준다라든지 프리미엄을 조정해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대출 금리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금리를 올려나가는 기조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준금리를 그래서 하반기에는 떨어뜨렸는데 그때에도 나타난 얘기가 가계대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니?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럼 대출금리는 그대로 유지 이런 식으로 됐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사실 더 커진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사실은 양적 규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한테 야 너희 경영 목표하고 다르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예. 은행들이 아예 그러면 우리 대출 안 할게라고 그냥 막아버렸죠. 양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금리라는 가격 메커니즘에서 이 부분을 조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양적으로 막아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네, 작년에 하반기에 있었던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 들어서 이 부분이 개선될 것이냐? 아직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게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에는 올해 2025년에는 규제가 좀 완화될 거냐?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아닌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네. DSR 적용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분기별로 계속해서 맞출 것이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양적으로 계속해서 정책 당국이 관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가격적인 요소가 완전히 정리가 돼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양적으로 조절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계속해서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더라도 실제 은행이 과연 소비자들한테 돈 빌리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금리가 낮아질 거냐, 그리고 실제 받을 수 있는 자금의 양이 늘어날 거냐 하는 것은 좀 또 다른 문제, 규제는 계속될 수 있다. 차입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부동산으로 좀 넘어가서
지난해 경매로 넘어간 걸 보니까 13만 9,800건. 이게 법원 임의경매 개시 결정한 건수 기준인 것 같아요.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경매가? 우리가 임의 경매라고 한다면 이제 경매는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네.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임의 경매는 은행에서 이제 돈 빌려주게 되고 한마디로 건수다 설정했는데 원리금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쉽게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고요. 강제 경매는 세입자가 전세금 못 받았을 때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넘기는 절차입니다. 임의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원리금 상환 못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오래됩니다. 경매라는 게 갑자기 나오지가 않고요.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문제이고 예.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죠. 신용대출도 받아보고 지인들한테도 돈을 빌려보고 어떻게든 버텨보는데 안 됐을 때 이제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거든요. 예. 이 이야기는 2022년 금리가 올라갔을 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계속 누적됐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 못 버티고 쓰러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이런 임의 경매 더 늘어날 수밖에 그럼 없고요. 올해도 그런 여파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경매 건수는 늘어나는데 시장에서 이제 소화를 해줘야 되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로 봤을 때 아마 경매 시장도 참여자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찰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경매 시장의 물 건수는 늘어나고 예. 낙찰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반대로 해서 가게 되면 또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유찰되면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요. 네네. 위기가 또 기회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경매를 원하시는 분들. 대출 규제 관련해서 이달 말 이후에 뭐 바뀌는 것 같은데요. 잔금을 치르게 되는 주담대를 비대면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잔금을 치르면 비대면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네. 법원에서 이제 등기 시스템을 개편을 하면서 네. 1월 31일부터 미래 등기 시스템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네. 이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나 네. 근저당 설정 관련된 등기를 할 때 전자서명 또는 서면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예.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어떤 식의 시스템을 운용을 했었냐면은 네. 그냥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돈을 빌려야 되니까 저희가 전자등기를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예. 이제부터는 매수인도 그렇지만 매도인도 전자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문제는 매도인 입장에서 제가 왜요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거래 양상을 보면은 매도인이 전자등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사례는 거의 전체 계약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이제 커버를 해줬어야 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늦었다라는 거죠. 예. 대략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같이 용이하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불편해졌네요. 매수인이 인감 들고 은행에 가야만 된다 그런 얘기네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전에 전자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다가 이제 좀 이익을 줬었단 말이죠. 금리를 예. 조금씩 낮춰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 부분을 못 받게 되니까 그 부분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 불편이 일단 커집니다. 고객 불편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올해 입주 물량 조금 상반기에 좀 늘어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서울은 올해 서울에. 상반기 살짝 늘어나죠. 근데 분양 물량, 아파트 분양 물량은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네. 14만 가구? 네. 어느 정도나 적은 건지 이게 그러면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전국으로 14만 가구 정도 올해 예.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괜찮았을 때는 30만 가구, 35만 가구까지도 올라오는데 분양 물량은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3년 후인 2028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 2027년에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올해 분양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입주 물량 부족이 2026, 7,
8까지. 8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주택 시장이 거래량도 떨어지고 불확실성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2, 3년 후에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예정된 물량, 네. 지금 우리가 예정된 물량, 불확실한 물량을 빼고 예정된 물량도 상당히 건설회사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뭐 분양 일정을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면서요. 계획보다도 지금 실적 달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신동아건설 이제 도급순위 58위인 신동아건설도 이제 문제가 생긴 그렇죠. 거로 법정 봤을 관리 때 신청했죠.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2022년부터 계속 누적이 되면서 건설회사들은 자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히려 금융 비용은 더 늘어났죠.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될 만한 곳들 분상제가 적용되든지 강남의 핵심 지역들 아니면 아마 몸을 굉장히 사리고 있고 네. 대기업 브랜드 집중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서 중소형, 중견 건설사들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분양 물량, 공급 물량은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은행들 대출 상황 그리고 과연 대출 관련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깜짝 고용 지표의 올해비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의 최대 변수가 국채금리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증시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취임식 딱 일주일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트럼프 당선되면서 기세 좋게 나가던 증시 요즘 조금 경계감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뉴욕 증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허니문 랠리 끝났다 뭐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12월 6일인가요? 예.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약간 좀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미국 대선 이후의 주가 상승을 폭을 상당 부분 지금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P 500은 대선 이전보다 약 0.5%밖에 안 높으니까 어떻게 이미 다 보면 정말 반납을 했네요. 거의 어떻게 보면 정말 허니문 랠리가 끝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올랐냐 싶게 다 토해냈다 그런 얘기인데 지난 주말은 미국의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뛰었는데 이게 미국의 고용 지표 때문에 12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미국 경제 미국 혼자만 좋은 거예요, 경제 사정이? 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미국 시장이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긴 했는데요. 네. 이게 고용 지표들이 보면은 지난 8월달, 9월달 허리케인 때문에 약간 줄었다가 네.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거 잘못하면은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다시 4.1%까지 떨어졌거든요. 4.1%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 2% 이상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예. 실업률도 4% 초반대라고 하면 굳이 미국의 경제가 안 나빠지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뭐 올해 뭐 2번이든 1번이든 내려야 되느냐 예.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예. 미국의 채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요동을 치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지금 채권 시장, 미 국채 시장이 지난 주말 정말 요동을 쳤는데 경기 지표, 고용 지표가 워낙 좋으니까 그 연준이 금리 내릴 필요 없겠다. 원래 점도표 12월에 나온 점도표죠. 올해 2차례, 원래는 4차례 했는데 인하 횟수가 2차례로 줄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경제 상태라면
미 연준 이제 FOMC가 1월에 있고 3월에 있고 또 5월에 있고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월은 뭐 당연히 안 내릴까요? 예, 뭐 1월하고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 아주 봐야 될 것 낮아졌다. 같고요. 어. 뭐 지금 시장에서는 그 6월 아니면 9월까지 밀리는 거 아니냐. 6월 하면 9월까지.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퇴색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이 좋다라는 거는 또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악재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금리가 5%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 비용 은 계속해서 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전반적으로 기업들이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연 4.78%까지 뛰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5%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5% 돌파도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뭐 소매 판매나 물가나 예. 이런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예, 그리고 특히 그 미국이 어쨌든 4분기가 그 쇼핑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쇼핑 시즌에 이번에 굉장히 좀 소비가 또 좋았다라는 보고들도 발표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네.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되거나 미국의 소비도 좀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질 만한 어떤 재료들이 또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예상되는 그 트럼프 취임 때 또 예. 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취임 초기에 또 관세를 예고를 해버린다, 네. 발표를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려했던 뭐 인플레가 진짜 다시 오나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질 만한 어떤 이벤트들이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 생각은 예. 미국의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게 되면 예. 지금 미국의 명목 성장률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에서 물가를 합한 명목 성장률이 예. 보통 이제 5%대 초반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국채 금리가 5%를 넘는다라는 거는 점차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높아지는 수준이라서 약간 오히려 5%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경제 지표들이 조금 나빠져서 시간을 두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내려갈 요인이 없다. 그렇죠. 네, 조금 더 올라가다가 만약에 5%를 넘으면 그게 어떤 정도의 고점 정도 돼서 이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5%를 만약에 넘게 되면 기업들로서는 이제 예상되는 이익이 확 줄 수 있습니까? 뭐 이익이라기보다는 예. 새로 이제 자본을 조달을 해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0년짜리가 지금 7%가 넘었거든요. 7%.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이라든지 주택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금리를 바탕에 또는 금리에 민감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6월에 다우, 나스닥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국채 금리가 뭐 5%를 돌파할 정도로 강하다면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다 흘러가서 증권 시장이라든지 한때 기세 좋게 오르던 가상자산, 비트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올 거다. 그래서 증시, 가상자산은 크게 위축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미국의 금리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를 네.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과 인플레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까지 특히 작년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쪼개서 살펴보면은 인플레보다는 성장을 통해서 이 성장을 반영을 한 금리 인상 부분이 상승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네. 다른 자산 시장이 급락하진 않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게 미국의 강한 성장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장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있더라도 그게 주식 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한국은행, 우리도 잠깐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행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도 곧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까요? 한미 금리 격차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만 내린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도 생길 뿐더러 가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실질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부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좀 고민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1월보다는 약간 2월 정도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엔 좀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좀 약간 내리는 쪽에 약간 무게 중심을 두는 듯한데 이게 한미 금리 차이 또 환율 불안 이걸 우려해서 안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작년 말 작년까지 우리 시장 정말 꼴찌였습니다, 수익률. 네. 러시아 수준 정도 됐는데 연초 이후는 조금 좋았어요. 네.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연초 이후 조금 시장이 괜찮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뭡니까? 우리는 뭐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겁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승 동력이 조금 있는 겁니까?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동력이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많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연말 연초에는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 또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예. 비중 조절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이제 그 연기금이 이제 비중을 어떤 국가나 산업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게 되는데,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비중 네. 조절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져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훨씬 비중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예. 비중 조정 과정에서 저희 한국 시장이 연초에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였었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제 어떤 보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가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여기서 이제 저희 한국 시장의 비중을 더 줄일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가들 특히 국민연금이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조정하면서 국내 시장 비중을 조금 올리는 요인이 좀 있었다. 관심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지난해 줄곧 팔다가 올 들어서는 조금 순매수로 돌아서는 분위기였어요. 오늘은 좀 많이 팔았습니다만 순매수로 돌아서는 분위기. 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지 외국인들의 투자 쪽의 전략은 뭘까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까지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순매도의 행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래도 이제 지난 주말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했던 거는 SK 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였거든요.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 예. 그러니까 AI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전히 저희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하느냐 매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가 AI용 반도체 공급을 좀 더 올해는 많이 할 수 있다는 약간 낙관적인 생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한 겁니까 올해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D램과 같이 일반 범용 반도체에서는 가격이 올라간다, 즉 수요가 좋아진다는 조짐이 거의 없거든요. 업황 오히려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좋아지고 있는 쪽은 지난주에 있었던 CES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AI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견고할 거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올해는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한번 그리고 워낙 또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우리 시장의 어떤 투자 전략은 결국 삼성전자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연초에는 조금 그런 AI용 반도체 어떤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좀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CES 어차피 2025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게 양자 컴퓨터였습니다. 양자 컴퓨터 주가가 급증을 하다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한마디였죠. 양자 컴퓨터 실용화 좀 오래 걸릴 거다는 그 한마디에 폭락을 했어요. 서학개미들이 정말 많이 투자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세요? 예, 사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대응, 주가의 반응이 일어날 때는 예. 사실은 좀 한 걸음 좀 조심스럽게 좀 뒤에 물러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러선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CEO 한마디에 물론 네. 이제 젠슨 황 CEO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좀 크긴 합니다만은 CEO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들 업종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얼마나 빨리 현실화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걸 좀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 CEO가 아무리 지금 인공지능 주자에서 선두 주자라고 하지만 그분의 한마디로 모든 산업이 다 재단되는 좌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맞는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아이온큐 우리 한국 분이 공동 창업을 했던데 그분에서 반대 논리를 또 폈긴 했습니다. 한 걸음 좀 물러나서 볼 필요는 있겠다. 주목해야 될 것 같네요. 올 한 해 시장 워낙 변수가 지금 워낙 많아서 1년 후를 조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올해 시장을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예, 저희는 그래도 1분기가 여러 악재들의 좀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악재들의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다. 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크고 예. 지난해에 있었던 그 불안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1분기 중후반부터는 점진적으로 다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을 보일 거다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지금 다 노출돼서 한꺼번에 다 노출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 정책이 현실화는 아직 안 돼 있는데 1분기 중에 나오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아마도 1, 2월 달에 그 취임 이후 이제 100일 안에 예. 많은 정책들이 나올 텐데요. 예. 그 시점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텐데 오히려 그때쯤에 뭐 미국 시장이든 저희 시장은 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 그때 있습니다. 흔들릴 때. 네. 실제 이제 정책이 선거 공약으로 발표할 때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거는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조금 시장이 1분기에 악재의 클라이맥스를 지나면서 좀 나아지려고 할 때 그 앞에서 좀 괜찮게 달릴 수 있는 업종이나 유망 업종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에는 그래도 환율 수혜주 여전히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담, 환율에 대한 부담에서 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 환율 예를 수혜주. 들면 뭐 조선이나 기계나 네. 뭐 또 일부 자동차나 이제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뭐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완화가 됐을 때는 네. 경기와 관련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조금 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환율 덕을 좀 볼 수 있는 자동차 업종도 해당이 돼요. 혹시 환율?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게 흐름을 탈 수 있는 업종.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주간 주식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빌리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전세 대출 금리도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등에서 받는 전세 대출 보증이 대출금의 90%로 줄기 때문이죠. 지금은 보증비율이 100%여서 빌리는 세입자나 은행 모두 편안합니다. 허그가 다 책임지고 있죠. 은행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손쉬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 보증이 사라지면 임차 시장의 변화가 올 겁니다. 임차인들만 부담이 커지게 생겼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